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이철수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 64세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월 78만 원과 모아둔 3,5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철물점 문을 닫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그 가게가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내와는 50대 중반에 합의 이혼을 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그 작은 철물점뿐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진 거죠. 철물점을 운영할 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을 때까지 정신없이 바빴죠. 손님들이 오면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고 간단한 수리법도 알려주고 가끔은 동네 소식도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집 수리를 하려는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대화가 일 때문에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요.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그저 푹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휴일 없이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집 근처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해지더군요. 2달째부터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채널만 돌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가끔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주변에는 저처럼 혼자 앉아 있는 노인들만 보였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돌리곤 했죠. 다들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3달째 되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혼자가 될 수 있지? 철물점을 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편의점 직원과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게 하루 대화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가게 옆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김 사장이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한잔할까요? 처음에는 몇 번 나갔습니다만 그 사람도 자기 일이 바쁘니 자주 만날 수는 없었죠. 게다가 제가 원래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술자리에서도 어색하게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김 사장도 저와 대화가 잘 안 통하니 점점 연락을 안 하더군요. 퇴직하고 100일쯤 되던 날 집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쓸쓸해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냈는데 한 잔 마시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잔, 3잔. 어느새 한 병을 다 비웠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편안하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에 술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한 잔만이 가져온 5년의 시간. 처음에는 정말 한 잔이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집에서 소주 한 잔 정도. 그것만으로도 잠이 잘 오고 외로움이 덜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한 잔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2잔, 3잔. 어느새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반년쯤 지났을 때 낮에도 술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만 마시려고 했는데 하루는 점심을 먹고 나니 갑자기 맥주가 마시고 싶더군요. 낮술 한 잔 마시면 시간이 잘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사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나니 오후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점심 후 맥주 한 캔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 한 캔 정도는 괜찮지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한 캔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2캔, 3캔. 어느새 오후에 맥주 4캔은 마셔야 속이 편해졌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이미 알코올 의존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떨리고 술을 마셔야만 떨림이 멈췄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심에 맥주 2-3캔, 저녁에 소주 한 병.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동네 편의점 직원이 아저씨 요즘 술을 많이 드시네요. 라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퇴직 후 2년째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간 수치가 너무 높다며 걱정했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술을 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손떨림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또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죠. 그렇게 3년, 4년. 어느새 퇴직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매일 소주 한 병 반에서 2병을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일은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떨림이 멈추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제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보통 11시쯤 일어나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2시에 간단히 라면이나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동네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을 삽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천천히 마시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저녁은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밤 10시쯤 소주가 다 떨어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새벽 3시나 4시까지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만 보다가 겨우 잠이 듭니다. 이제는 편의점에 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다리가 자주 아프고 숨이 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사러 가는 그 짧은 외출이 제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가끔은 편의점 직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술이 즐거움이 아니라 그저 견디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술밖에 없다니까.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78만 원이 나옵니다. 또 가게를 운영하며 따로 모아둔 돈이 3,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다행히 집은 제 명의로 된 18평짜리 빌라라 월세 걱정은 없습니다. 관리비와 전기세, 인터넷 요금으로 매달 15만 원 정도 나가고 식비로 30만 원, 술값으로 20만 원 이상을 씁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도 매달 10만 원 정도 지출합니다. 돈이 없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이 없어서 외로워서 마시는 것입니다. 67살 때 건강검진에서 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철수님, 간 수치가 정상의 5배입니다. 이대로 가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어요. 당장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술을 마셨습니다. 간 수치가 높다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라며 스스로를 속였죠. 사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손이 떨려서 물 한 잔 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 첫 술이 필요합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손떨림이 멈추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수면 장애도 심각합니다. 밤에 술을 마시고 잠들더라도 3시간도 채 못 자고 깹니다. 그러면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새벽 3시나 4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피곤하고 낮에는 계속 졸립니다. 노안도 심해졌습니다. 작은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핸드폰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읽기 위해 안경을 쓰고 화면을 코앞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 사용도 점점 줄었고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지인과의 연락도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간단한 음식도 소화가 안 돼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점점 식사량이 줄었고 대신 술로 칼로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한 끼 제대로 먹는 것보다 소주 한 병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할 때는 70kg 정도였는데 지금은 55kg밖에 안 됩니다. 거울을 보면 볼이 쏙 들어가고 팔다리는 가늘어졌는데 이상하게 배만 불룩 나와 있습니다.
의사는 이것도 간 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뭘 했는지도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도 금방 잊어버리고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는 장기적인 알코올 섭취가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술이 없으면 느껴지는 불안감입니다. 냉장고에 소주가 한 병이라도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한 번은 늦은 밤에 술이 떨어져서 편의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집에 술을 두세 병씩 비축해 두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야. 그냥 심심해서 마시는 거지. 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몸은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철물점을 운영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안부를 묻고 옆 가게 사장들과 가끔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접고 나니 그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안부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밥이라도 먹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나 괜찮아. 바쁘지? 라며 대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전화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옆 가게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김 사장은 퇴직 후 1년 정도까지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같이 밥 먹을까요? 처음에는 몇 번 나갔지만 술자리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되니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대부분 김 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사장도 점점 연락을 줄였고 이제는 명절에 문자 메시지 한 통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족 관계도 없습니다. 아내와는 50대 중반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어 둘만의 생활이었는데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무관심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까 생각도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는 2명이 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명절에만 간간히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술에 빠지면서 그마저도 끊어졌습니다. 지난 설에 여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오빠, 술 그만 마셔. 걱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간섭하지 마.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후로는 동생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라고 해봐야 몇 명 없었습니다. 대학 동창 2명과 군대 동기 1명이 전부였는데 그들도 다들 자기 가정이 있고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제가 점점 연락을 안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지난해 대학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바빠서 못 간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바쁜 게 아니라 다들 성공한 모습으로 만날 텐데 술에 취한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충전도 잘 안 하게 되었고 문자 메시지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대부분 보험이나 카드 영업 전화뿐입니다. 그나마 그 짧은 통화가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슬픈 것은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도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어느 날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울을 잘 보지 않는데 그날은 무심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얼굴은 술로 인해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구겨져 있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0대 중반에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을 망쳐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가족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69살 노인이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술을 다 마시지 않고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은 빨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먼지는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 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집안일이라 힘들었지만 깨끗해진 집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술을 모두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야지. 하지만 그날 저녁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불안감이 더 심해졌고 결국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술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충격은 저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처럼 무분별하게 마시지는 않게 되었고 최소한 집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기를 내서 동네 보건소에 갔습니다.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직 참여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이제 69살, 70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술과 함께하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줄이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술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공원에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혼자 앉아있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에 가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노인들이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모두가 저를 쳐다봤고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잠시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모두 서로 아는 사이인데 저만 모르는 사람이라 어색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철물점을 운영할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가게에 와서 간단한 공구를 빌려가곤 했습니다. 학교 과제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때 공구 사용법을 알려주고 가끔은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고 웃으며 인사할 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동네 아이들에게 공구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이들에게 망치 사용법부터 간단한 가구 수리법까지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 주말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목공교실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술을 마시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 생각하느라 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손떨림이 있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술 대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어제는 보건소에서 소개해준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용기를 내볼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차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 후 5년 술과 함께한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70살, 80살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술 대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